자, 우리 지난 정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에 들어서면서 나왔던 세 명의 왕 배우면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 신문왕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신문왕은요, 전제 왕권을 확립한 아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왕이 한 업적들 또한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반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진골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흠돌의 반란을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아주 강경하게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과시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한 일들은 되게 많은데요. 먼저 국학이라고 해서 통일신라의 최고 교육기관 유학을 배웠던 곳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체제도 많이 정비했는데요. 지방행정제도인 구주오소경, 군사제도인 구서당 10정, 그리고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등 이러한 다양한 체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토지제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금 언급했던 신문왕 문무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한 내용의 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무관료전과 노급이 일단 뭐냐면요. 둘 다 왕이 하사하는 토지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당시에는 땅을 준다는 개념이 땅의 소유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권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왕이 하사하는 땅이지만 이 노급은 왕이 귀족에게, 그리고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왕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토지였는데요. 둘 다 수조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어요. 여기서 원래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한테 수조권을 행사해서 세금을 받은 겁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노급에는 추가로 역이라고 해서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농사 짓는 농민에게 귀족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집 일할 거 있는데, 농사 지을 거 있는데 와서 도와줄래? 혹은 성을 짓거나 수리해야 되는데 같이 와서 너도 좀 해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었던 게 노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귀족은 당연히 이 노급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강력한 권력이었고 귀족들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료전을 나눠주는 게 더 이득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신문왕은 강력한 왕권 행사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문무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한 것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문무관료전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노급이 혁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덕왕 시기에는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전이 어떤 땅이냐면요, 백성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 땅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자기만의 땅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왕권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그 이후에 경덕왕이라는 왕 시기에 오면은 사료 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노급을 다시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문왕이 아까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노급을 혁파해 놨는데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즉, 이 사이에 왕권이 이제 다시 조금씩 약화되고 귀족이 강성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지 방금 배웠죠? 문무관료전 지급, 그리고 노급 혁파, 정전 지급, 그리고 다시 노급 부활까지 네 가지 순서까지 꼭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발해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같이 정리하면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신라의 지방제도는 바로 구주 오소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먼저 살펴볼 이 오소경은요, 통일신라에서 특별행정구역에 해당됐습니다.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거는 전국에서 이렇게 전략적, 행정적, 군사적 요충지를 뽑아서 설치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발해에도요, 이것과 비슷하게 오경이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의 오소경, 과연 왜 설치했을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신라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보면 우리 여기 빨간 점들이 눈에 띕니다. 두건경, 중언경, 서언경, 남언경, 금강경. 이 5가지를 바로 오소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소경의 기능 우리 총 2가지 살펴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신라는 경주가 수도였죠. 이 치우쳐져 있는 변방에 있는 수도가 신라의 큰 약점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소경을 중간쯤에 설치를 하면서 치우쳐져 있는 수도의 기능을 보완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 세력의 성장을 억제했다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우리 통일을 지금 한 지 막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고구려나 백제 혹은 신라 중에도 통일의 반기를 들고 이제 지방에서 관리하지 못한 틈을 타서 성장하는 세력을 감시하고 억제하고자 오소경이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소경은 이렇게 2가지 기능을 했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고요. 이 오소경이 특별행정구역이라면 정말 신라를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행정단위는 바로 구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와 같은 도로 나눠져 있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눠놨어요. 이 구주는요, 원칙상으로는 3, 3은 9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막 통일한 나라기 때문에 이 3개의 나라의 지역에 각각 3개의 주씩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구주를 민족융합 정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여기 위에 있는 발해 지역 있죠? 옛 고구려 땅. 우리 신라가 통일을 하지 못한 지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우리는 구주를 민족융합 정책으로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우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해서 행정구역에 내려가듯이 아래에는 군, 현, 촌과 같은 단위로 계속 세분화돼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군현까지는 신라 중앙에서 지방관을 직접 파견을 했고요. 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촌주라는 세력이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 촌주라는 세력은요, 누구냐면 기존에 그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보통 토착 세력들이 촌주 자리를 많이 꿰찼습니다. 그래서요, 이 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권이 강력한 시기에는 촌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지만 신라 하대 혼란기로 가서 이제 중앙 통제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면 이들이 바로 호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발해랑 같이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발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을 15부로 나누고 그 아래 다시 세분화해서 62주의 행정체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지방관을 파견한 모습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군사제도입니다. 자, 군사제도는요, 군사의 종류를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앙군과 지방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앙군과 지방군은요, 각각 하는 기능은 나라와 달라도 대충 동일합니다.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 있는 군사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수도와 왕궁을 경비하는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이 중앙군이고, 수도 외의 지역을 바로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에 파견되었던 군대가 바로 지방군입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인 구서당과 지방군인 십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중앙군인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러분 보면은 신라, 고구려, 백제, 말갈기의 사람들이 모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민족융합 정책이냐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국방, 군사제도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인만 군대에 입대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신라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을 이 중앙군에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포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민족융합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군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의 지역인 이 한주에 한정씩 배치되는 것이 바로 원칙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면 주는 9개인데 정은 10개요. 1개가 남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한주라는 지역에만 2개의 정을 배치했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도 배웠듯이 한주는 보면 지도를 봤을 때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한 두 번째로 면적이 다른 주들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이유로 한주에는 2개의 정을 배치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통일신라의 문화인데요. 자, 우리 불교와 유교 파트로 나뉘어서 문화는 살펴봅니다. 자, 불교에 있어서는요, 총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원효, 의상, 해초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효랑 의상은 해골물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둘이 같이 유학을 떠나려고 했다가 해골물 사건 이후로 의상은 계속해서 당으로 유학을 떠나고 원효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신라에서 국내파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식대로 둘 다 불교를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정토신앙과 관음신앙입니다. 원래 불교는 되게 경전이나 교리를 알아야 되고 한문도 알아야 되는 조금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정토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아미타 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때 원효가 당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불교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우리 다들 극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솔깃하죠. 너무 쉽잖아요. 그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는데, 그래서 이때 원효 정토신앙으로 백성들이 불교를 많이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불교의 대중화라고 표현하는데요. 불교가 대중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해서 불교의 대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효의 정토신앙뿐만 아니라 의상의 관음신앙, 또한 백성들이 불교를 많이 믿을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해서 우리는 원효와 의상을 둘 다 불교 대중화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초는요. 이 사람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왔어요. 인도부터 저기 멀리 서역까지 이 지역들을 여행하고 와서 쓴 책이 바로 왕후천 추국전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해초는 이 왕후천 추국전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딱 하나만 뽑아보았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석굴암과 불국사, 거기 있는 유물입니다. 자, 경주에 가면요, 불국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보탑과 이 불국사 3층 석탑, 2개의 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됐던 게 바로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유물이냐면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의가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체크하고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유교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서 배운 내용들 여기 많아요. 먼저 유교에 관해서 유학을 가르쳤던 국학, 신문학 때 설치했다는 거 우리 살펴봤죠? 이 국학과 관련해서요. 후대에 가면 독서상품과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독서상품과가 어떤 제도인가 하면요. 우리 국학 있죠? 거기 다니는 국학생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를 바로 관료를 임명해주는 거기가 연계한 시스템이 바로 독서상품과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능력주의죠.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골품제가 아주 강력했던 신라의 사회와는 사실 맞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라는 정말 타고난 게 전부인 사회거든요. 능력 중심, 능력주의 이런 거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했지만 이런 걸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런 유교를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육두품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두품들이 유학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육두품 3명은 업적까지 같이 기억하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 설총입니다. 자, 설총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원효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모로 원효는 파격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설총이 바로 원효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의 업적은 바로 이두라는 것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가 뭐냐면요. 지금이야 한글이 있어서 우리가 이두라고 말할 때 이두를 정확히 쓸 수 있죠. 근데 당시에는 아직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말과 우리나라 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자를 쓰니까 우리나라 말을 정확히 음대로 표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두가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했던 것을 바로 이두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했던 것이 바로 설총이라는 사람이고요. 강수라는 사람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데 능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육두품인데 약간 비운의 육두품이죠. 그래서 일찍이 당으로 유학을 가서 빈공과라고 하는 당에서 외국인을 선발하는 관리 시험에도 그때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치원이 결국 신라의 요청에 따라서 신라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때 신라 하대였잖아요. 신라의 혼란기. 왕들은 사치에 빠져 있고 국정을 돌보지 않았던 그 시기에 최치원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와서 열심히 정책 만들고 신문책을 올려서 왕들에게 건의를 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와서도 신라에 다시 한번 강한 회의감을 느꼈던 인물 바로 최치원입니다. 되게 유명한 육두품 사람이죠. 그래서 유교와 관련해서는 이 3명의 인물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발해의 단원입니다. 우리 발해에서는요, 딱 4명의 왕 기억할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요. 대조영인데요. 우리 대조영 다른 말로 고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동모산을 수도로 삼아서 발해에 건국했다. 여기가 끝.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 3명의 왕에게 더 주목을 해볼 건데요. 자, 대조영의 아들이었던 다음 왕 무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발해의 왕들은 당시에 연호를 모두 사용했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연호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함을 표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사용했던 연호는 바로 인안이라는 연호고요. 무왕은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자 보이죠? 이게 한자로 힘쓸 무자, 싸울 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활발하게 전쟁, 즉 영토 확장이나 정복 사업 같은 거 아주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흑수 말갈과 당을 친 사건인데요. 자, 우리 발해의 지도 한번 살펴보면요. 발해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신라, 그리고 위로는 당, 거란, 흑수 말갈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는데요. 자, 발해는 당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 일으켜서 나온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는 당연히 당이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흑수 말갈과 초반에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당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발해와 흑수 말갈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결과 무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뭔가 이제 좀 있으면은 당과 흑수 말갈이 힘을 합쳐서 우리 발해에 쳐들어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흑수 말갈과 당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흑수 말갈에게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격해서 아주 대승,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이 장문유라는 장수를 보내서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해서 여기도 대승을 이루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무왕 때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무왕 때는 옆에 있던 당이나 신라와 친하게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멀리 있던 나라들 있죠. 돌궐이나 아래쪽에 일본과 친선을 맺었던 것이 바로 이 무왕 시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문왕인데요. 무왕의 아들입니다. 문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가 문물이나 문어할 때 문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싸우는 것보다는 문물을 교류하는 것에 더 힘썼던 왕이 바로 문왕입니다. 연호는 대응이라는 연호 썼고요. 이때부터는요, 드디어 신라, 당과도 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당에는 선진 문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 당으로부터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해서 지배 체제를 많이 정비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발해 통치 체제인 삼성육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선왕인데요. 여기 고왕과 무왕, 문왕은 계속 그의 아들 관계였다면 선왕은 조금 더 후기에 나오는 왕입니다. 우리가 이 왕을 왜 배우냐? 바로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는 건흥이라는 연호 사용했고요. 이때 전성기를 어떻게 누렸냐면 일단 발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획득했어요. 이게 얼마나 컸냐면 연해주부터 요동 지역까지 옛 고구려의 그 넓었던 땅을 대부분 회복한 것이 바로 이 선왕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성기였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중국이 붙여준 건데 해동성국이라고 해서 바다 동쪽에 융성한 왕성한 나라다 해서 해동성국이라는 별칭도 붙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행정체제에서 배웠던 5경, 15부, 62주라는 지방행정제도 있죠. 이 선왕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발해 통치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중앙통치체제였던 삼성육부, 아까 문왕이 정비했던 제도 있죠? 그거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삼성육부는요.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따와서 만든 것이 바로 발해의 삼성육부예요. 자,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당의 관제고 발해가 들여오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 이 위에 있는 이름들인데요.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을 합쳐서 삼성이라고 하고 여기 6개의 부서를 육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해가 당의 삼성육부를 따올 때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발해 독자성, 발해 독자적인 문화를 섞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발해 독자성에 관한 부분 3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 발해에서 삼성 중에 가장 큰 권력을 잡았던 것이 바로 이 정당성입니다. 근데 이게 당이랑 어떤 점이 다르냐? 당에서 바로 이 상서성은요. 되게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기구에 해당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중서성이나 문화성이 당에서는 권력을 잡고 여기서 결정하면 그냥 상서성은 집행만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발해에서는 이 정당성이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이 정당성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는 점이 첫 번째로 다른 점이겠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 여기 삼성과 육부 사이에 있는 이 좌사정과 우사정입니다. 이것은 원래 발해는 없던 건데요. 발해는 특이하게도 정당성 밑에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어서 이렇게 3개씩 따로 이원화해서 관리하게 했다는 것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육부의 이름인데요. 육부의 이름이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2호의 병행공이었는데 이거를 독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어떠한 이름을 붙이냐?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충이나 인과 같은 덕목들 있죠. 그래서 충인이 지혜신 이런 식으로 육부의 명칭에 유교식 덕목을 반영한 것이 3번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육부의 이름을 다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3가지 발의 독자성을 볼 수 있는 측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육부 외에도 여기 보이는 이 중정대와 주자감은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중정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관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이들을 감찰하는 곳이 바로 이 중정대였고요. 그 다음으로 주자감은 발해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신라에는 아까 국학이 있었다면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삼성육부 그리고 중정대, 주자감, 독자성 꼭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 지방제도와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다 봐서 많이 볼 게 없어요. 아까 이 지방제도 같은 경우 5경, 15부, 62주는 봤으니까 우리 군사제도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5경, 15부, 62주 선왕 때 정비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중앙군과 지방군의 기능은 똑같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을 10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따로 명칭은 기억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발해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문화재를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특징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우리 발해 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로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만큼 고구려 문화의 모습 많이 볼 수 있고요. 옆나라 당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해를 함께 건국했던 말갈개 사람들의 문화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화가 합쳐진 게 발해 문화다라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발해까지 끝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신라말, 신라하대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단원입니다. 우리 후삼국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라 내용 중에 통일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상대, 그리고 통일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것이 중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신라의 혼란기로 접어들 때를 바로 하대라고 하는데요. 신라가 이 하대에 얼마나 혼란했냐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많은 왕들 보이죠? 이들이 모두 다 신라 하대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이 소송왕 같은 경우에는 보면 1, 2년 밖에 안 한 왕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어떤 걸 할 수 있냐? 신라 하대에는 왕위 쟁탈전이 엄청 심했다. 그래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당연히 왕권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이 이렇게 여러분 힘을 잃어가면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수탈이 심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란은 딱 두 종류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입니다. 여러분, 이 김원창이 누구냐면요. 바로 진골 귀족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면 여기 보이는 원성왕 있죠? 이 사람이 즉위할 당시에 김주원이라는 사람이랑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근데 결국에 원성왕이 승리했기 때문에 원성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싸웠던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김원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란을 왜 일으켰냐? 아빠가 왕이 되지 못한 게 화나서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김원창의 난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바로 왕위 쟁탈전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진골 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빠가 왕이 되지 못한 걸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당안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결국엔 진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 기억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반란은 바로 사회 계층 아래에 있었던 힘겨웠던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중앙에서는요, 지금 왕위 쟁탈전만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대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엄청 사치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나라를 잘 운영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뭘 하라고 하냐? 그냥 세금만 바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금을 걷었던 지방관들 있죠? 우리가 왕권이 강했을 때는 지방관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지는 못했어요. 딱 중앙에서 원하는 만큼. 신라 중대 때 우리 왕권이 강했을 때는요, 나름의 시스템이 잘 돌아갔겠죠.
지방관을 파견하고 뭐 그들이 어느 정도 일을 잘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갔을 텐데 이제 신라 하대의 통제력이 아예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아주 수탈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거둬야 될 양이 1 정도라면 10 정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9는 자기가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수탈을 심하게 하고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시에 심지어 가뭄과 흉년, 전염병 등이 아주 심각하게 들었단 말이죠.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계속 세금을 심지어 지금까지 냈던 것보다 많이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고리대도 쓰고 토지 저당 잡아서 돈 빌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그냥 유랑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도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 중에서 이런 세금 독촉이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진성여왕 시기라고 해요. 이 시기에 또 한 번 세금을 독촉하고 계속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었는데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원종과 애노에나 이 사람들 대표적인 농민들이라는 거 이들의 반란 기억하면서 지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방금까지 신라가 엉망인 모습, 신라가 점점 혼란기로 접어들고 이제 쇠퇴해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라가 점점 혼란스러워지자 이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성장한 세력들과 사상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호족이라는 세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들이에요. 당연히 중앙의 힘이 강했을 때는 마음껏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이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요, 거의 왕행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뭘 하냐면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양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원래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왕만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농민들한테 세금 거둔다?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너무 약하고 호족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이들이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양성하면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강력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성주나 장군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듯이 호족이 어떤 출신에서 많이 나왔냐? 일단 촌주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여기 중앙에서 내려온 몰락한 귀족이라든가 해상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 해상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무역 활동하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장보고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신에서 호족들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여기다가 힘을 보탠 것이 바로 육두품 세력입니다. 자, 우리 육두품 세력은 어땠냐면요. 우리 아까 계속 살펴봤듯이 이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신라에 대한 강력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육두품이 좀 신라 중대, 통일 막 했을 때, 왕권이 강했을 때, 그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그나마 나았어요. 왜냐하면 나라도 안정적이고 그러면 이 육두품들은 보통 왕들 옆에서 학문적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육두품들이 별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라 하대로 오게 되면 육두품들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 대부분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유학도 많이 공부하고 당으로 유학도 가고 거기서 막 빈곤과도 합격하는 등 되게 학문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대 상황을 보아하자니 왕위 쟁탈전을 엄청 벌이고 있죠. 진골귀족 쟤네는 진짜 무능한데 능력도 하나 없는데 정말 진골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반신라적 성향, 신라에 반하는 성향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육두품들은 이제 더 이상 나라 꼴 못 보겠다 하면서 은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아니야, 나는 새로운 이제 정치 질서를 꿈꿔보겠어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두품들이 바로 호족과 힘을 합쳤던 거죠. 그래서 이 육두품들은 호족 옆에서 다시 한번 조언도 해주고 구체적으로 미래 나라에 대해서 꿈꿔보는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족과 육두품 두 세력이 성장했다면요. 같이 발전한 새로운 사상들이 있어요.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인데요. 우리 선종은 교종이라는 불교의 종파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불교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 교종은 언제 유행했냐? 우리가 신라 중대 때 귀족들, 진골 귀족들 사이 중앙에서 유행했던 것들 있죠? 그 불교가 바로 교종인데요. 이 교종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 바로 경전이나 교리 같은 것 이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전이나 교리를 알려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 농민들과는 친해질 수 없던 종파였죠. 그런데 이제 신라 하대로 가면 선종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활발하게 받아들인 것이 누구냐? 바로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꾸준한 정신 수양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즉불, 즉 이렇게 나도 깨달음을 얻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의 호족들에게는 너무 환영할 만한 사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 호족들이 선종을 엄청 환영을 했고요. 다음으로 풍수지리설도 같은 맥락에서 아주 널리 환영받게 되었는데요. 풍수지리설 지금도 많죠. 창문은 남향에 있어야 되던가 이쪽 땅은 되게 길하고 기운이 좋은데 어떤 땅은 기운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에서 어떻게 드디어 주장을 하냐면 신라의 수도, 천년 수도였던 금성 경주 있죠. 여기가 이제 운수가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신라는 곧 멸망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 새로운 나라가 나오냐 하면은 호족들이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왕이 나올 거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길하고 기운이 좋은 지역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지리설 또한 중앙정부의 권위 약화시키고 지방 세력의 성장, 호족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신라 말 3단원 남은 내용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거나 하면 선생님이 써놓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질문해도 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 다들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